자,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위기의 장본인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쪽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도 있는데 그것까지 매도하지 말아달라, 그걸 참작해서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본 수사를 한 걸 보니까요, 숫자로 보니까 혐의만 18개에 달하고요. 재판 횟수는 116회, 그리고 재판 기간은 317일, 참석한 증인 수만 138명이 됩니다. 혐의는 이 이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도 있고요. 몇 가지 혐의가 더 추가가 돼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21개 혐의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 범행 부인, 허위 진술, 책임 전가 등을 하고 있어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주변 사람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구형까지 쭉 있어왔던 일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국민이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대통령을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길고 긴 재판, 어제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법원에 이제 선고만을 좀 남겨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반응을 보면요, 적폐청산 당연한 기결이다. 왜 징역 30년을 구형했느냐? 무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왜 봐주기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수 변호사님, 네.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뭡니까? 무기징역은, 그러니까 징역 30년이 유기징역으로 최상한이고요. 예. 형법상. 그리고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이 사람, 그 피고인이 만약 20살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게 무기징역인 거죠. 근데 30년 하면 뭐 30년만 살면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나이가 66세니까 예. 30년이 구형대로 나온 다음에 선고가 그럼 96세, 뭐 96세에서도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뭐 그게 그 일반적인 건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너무 잔인한 구형이다라는 예. 평가를 했는데
이 30년은 이전에 최순실 구형이 25년이 나왔었죠. 예. 그 벌금 추징액은 뭐 같은 액수인데 거기에 5년이 더해졌어요. 그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죄가 크다, 비난 책임이 더 크다라는 예. 취지로 이런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나이를 감안했을 땐 무기징역에 가깝습니다만 무기징역에 가까운 거지 무기징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검찰이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을까?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일부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지지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봐준 건가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순실과 많이 겹쳐 있었거든요. 물론 예.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판단을 견주어 봤을 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당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무슨 정치적 계산을 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이 아닌 뭐 30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지금 다른 당들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데요. 민주당과 이 정의당 또 민평당 이런 쪽에서는 당연한 사필 규정이다 이런 논평이 좀 나오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평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민평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특가법상 이 정도 이제 뇌물 액수로는 무기하고 예. 그다음에 그 1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 구형에 있어서 검찰은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3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 형법 조항에 보면 이렇게 실체적 경합범이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예. 그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계산상으로는 실은 뭐 45년 또는 예. 뭐 50년까지도 구형이 이제 가능한 그런 예. 경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제 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일단은 뭐 유기징역을 선택한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최고 꼭지점에 있는 책임자의 입장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법리상으로는 그리고 또 관행상으로는 50년에 유기징역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50년이나 45년에 예.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리상이나 관행상으로는 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거나 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존재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 뭐 낮춘 형량으로 구형을 했다 예.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예. 정치적으로는 사필 규정이다 당연한 오히려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보시나요? 약한 구형이다. 오히려 약하다. 예. 오히려 약한 구형이고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면 구형 자체는 무기징역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의 유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리상과 관행상으로는 맞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서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쳤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철폐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속았다. 최순실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전혀 그렇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주범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당연히 예상이 됐던 그런 구형인데 어쨌든 이제 4월 6일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았을 때 순수한 마음이다. 또 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더라면 재판에 나와가지고 정말 입장이 뭔지 예. 잘못한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사죄를 구할 건 구하고 아니라는 거는 좀 항변하면서 이게 좀 진실규명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걸석 재판으로 갈 것인지 어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결국에 이제 1심 선고가 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지만 국민들 속에서도 이걸 가지고 갚는 의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국민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본인이 직접 나와서 뭐 입장을 내놓고 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건 구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지막에 기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이렇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시했습니다마는 이 국선 변호인단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그릴 때 색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확히 죄가 되는 행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단 출연이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출연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수년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했을 생각이 떠올라 마음으로 수고하셨다라는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이 국선 변호인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좀 했네요. 예, 국선 변호인이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래 오히려 이제 그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변호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대목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점 다 매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선처해달라는데 이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삼찬작이라는 게 있죠. 이제 예. 유죄가 된 다음에 뭐 지금 유죄가 인정될 공소 사실은 뭐 최순실 씨나 다른 신동민 회장, 예. 뭐 이재용 회장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른 사건하고. 그렇다면 이제 선고를 얼마 할 거냐에서 지금 그 국선 변호인들이 얘기한 건 정상참작인데 보통 이제 그 공무원들의 뇌물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징계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족 관계 같은 예. 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재판부에서 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걸 다 따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는 이제 그 탄핵이 됐고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뭐 다 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예. 대통령으로 현직에 있을 때 애쓴 면도 있으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금 구형보다는 좀 낮은 그런 선처를 호소를 한 건데 예.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할 취지였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울먹울먹하고 했다는 그 박 변호사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고 뭐 밤새 읽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평소에도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생각을 예. 했던 것이 이렇게 그 최후 변론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국선 변호인이고 변호인이라면은 자신이 맡고 있는 그 피고인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 부분을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국민 정서와는 약간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형수도 예. 변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변호를 하는 범인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뭐 탓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모든 일을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시인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물론 변론을 저렇게 했지만 사실상 선고 때까지도 아마 재판에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부분을 정상천작을 재판부가 얼마나 해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만평에도 잘 봤습니다만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최종 공판에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날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그러니까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미운털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응하면 물론 이제 구인을 해고거나 뭐 예.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끌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주 예외적인 재판이고요. 이제 선고 때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이 일종의 정치적 희생행위다,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나오지 않고 자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 21세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국정의 엄청난 혼란, 막중한 책임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하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할 건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풀어가야지 이걸 자꾸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둬놨을 경우에는 그게 재판 자체가 예.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
뭐 주변에서는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귀를 막고 정말 이 오늘 만평 국민일보 만평에서 그려진 것처럼 귀를 막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평상시와 특별히 다른 동향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닭게장, 순두부국으로 끼니마다 제공을 했고 박 전 대통령 평소대로 소량의 식사를 하고 책도 좀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교도소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동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거동을 못할 정도로 이제 건강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꼭 뭐 구치소에 있는 뭐 직원들 이야기를 안 들어봐도 예. 어차피 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 심리적인 부담이 이제 커서 불출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선거 때는 법원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정상 참작의 경우와 유죄는 피할 수가 없을 것 예. 같고 정상 참작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 어찌됐건 간에 예.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예. 최상위의 꼭지점에 있는 총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만약에 유죄라고 생각하면 예.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뭐 용서를 구한다든가 또는 뭐 무죄라고 생각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그 무죄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예.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뽑아준 일부 국민 또는 예. 어찌됐건 간에 일부가 뽑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었으니까 국정 운영의 예.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당당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했을 텐데 이처럼 출석을 하지 않고 선거 때도 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져서 아까 뭐 국선 변호인이 울먹이면서까지 호소를 했다고 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로 이러한 것들이 그 국선 변호인이 이야기한 그런 사유가 그 재판부에 받아들일 피고인의 가능성은, 범행 후의 정황을 놓고 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종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부분을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태우 변호사인가요? 예. 그 찾아왔을 때 여전히 애국 활동하고 계시죠? 뭐 애국 단체 만나고 계시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그 부분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검찰의 구형이 있을 때 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를 좀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문안품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구출하자! 여러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욕을 잘 안 하는데 이거 오늘 해도 너무한 겁니다. 검찰 구형이 징역 30년이랍니다. 사법부 인민재판,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하는 재판부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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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검찰의 구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근데 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잠깐 봤는데 믿습니까?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약간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격화하는 움직임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슷한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이렇게 규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다른 무슨 정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 앞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검찰의 구형은 있었지만 최종 판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구속하라 이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언제쯤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나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런 걸 의사 표시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잠시 지금 장충체육관에서 MBN Y포럼 개회식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 좀 라이브로 연결한 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어떤 분들은 어제 저녁 때부터 와서 줄을 서셔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뉴 챔피언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서부터 약 160년 전에 진화론의 주창자 찰스 다윈은 적자 생존, 여러분들 잘 아시는 Survival of the Fittest 라는 승자의 성공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영리한 사람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칙을 따른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바꿔서 새로운 승자, 뉴 챔피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도왕 밴더빌트, 또 석유왕 락커펠러, 철강왕 카네기, 앞으로 영상으로 보신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까지 이들이 바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성공 신화를 만든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1차 산업혁명 때 기계 파괴 운동을 한 변화를 거부한 정반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역사의 패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중반 불란서와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면서 조선 왕조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당시 쇄국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잘못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또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등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변곡점 위에, 다시 말해서 변화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 신화를 만든 연사들을 MBN 포럼의 멘토로 모셨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도전 정신, 챌린지 스피릿과 can-do 정신, can-do spirit을 주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유리천장을 깨고 19살의 나이에 직접 회사를 세운 여성 CEO 마리타 챙, 또 19살의 나이로 최연소 에버레스트 등정 기록을 세운 도전 정신의 아이콘 제임스 후퍼, 또 생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두 개 고래 안테나를 심은 사이버그 예술가 닐 하비슨. 닐 하비슨, please stand up. Mr. Harbison, why don't you stand up? Say hello to my audience. 남다른 도전 정신과 can-do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챔피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챔피언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 영호, 또 매번 놀라운 연기 변신으로 지금은 국민 사이다 언니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리 영웅,
또 K-팝 돌풍을 일으키며 괴물 신인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최고의 그룹 워너원의 멤버 윤지성, 박우진, 황민현, 하성운. 저분들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윈터 올림픽을 평창에서 멋있게 치러냈습니다. 평창 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최민정 선수.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영웅 이승훈 선수. 대한민국 쇼트랙, 우리가 쇼트랙을 잘하는 이유, 임효준 선수. 여러 선수들이 멋있게 올림픽을 장식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2030 세대 약 15만 명이 직접 뽑은 또 다른 영웅들이 오후에 예정된 영웅쇼에 등장합니다. 2030만 해도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 15살짜리들이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2030은 앞으로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여성으로서 첫 외교 장관이 된 강경화 영웅, 지금 아마 해외에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 IT 산업의 새 지평을 연 카카오의 임지훈 영웅, 또 여러분들 맨날 즐기고 있는 모바일 게임의 신화를 만든 넷마블의 창업자 방준혁 영웅, 또 대한민국 최고 연기파 배우인 하정우 영웅, 또 한국 야구의 자랑이자 영원한 국민 타자인 이승엽 영웅, 12명의 영웅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기들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영웅쇼 위에도 앵커쇼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쇼, 또 두드림쇼, 제가 발음을 빨리 했지만은 사실은 do dream, 꿈을 꾸라는 얘기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두들겨서 열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요새 매우 핫하다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 강연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뉴 챔피언의 성공 법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전 정신과 can-do 정신으로 재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청축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MBN Y포럼 개막식 좀 라이브로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좋은 영웅들의 강연, 성공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가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잠깐 지지자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게 이제 1심 선고가 나면 사실 최종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탈출구를 만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는 좋은 반면교사로 삼고 역사의 뒤안길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지지자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실지,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전국대 예. 태극기 집회하고 지금 또 그 형사 처벌을 하고 예. 있는 지금 형사 소송 내에서의 집회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 탄핵 전국대는 그 태극기 집회에 그러니까 지금 현 여당 여권 측에 대해서 그 뭐 대북관이라든가 안보관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그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 그분들이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그 나왔었고 집회에. 예. 근데 지금은 좀 성격이 다른 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공은 고고 과는 과다라고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그 정치인 예. 대통령 박정희의 공과 과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세분해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때는 그 본인의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걸로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할 수 있지만 이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이걸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예.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그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수당 입장에서도 예. 그런 것이 보수층에 보수 진영에 계속 부담으로 있다는 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하면은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은 이 형사 소송, 이 형사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현 여권에서는 이거를 정무적으로는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예. 거기서 오는 또 부담이 또 분명히 있어요. 여권도 있고 야권도 부담이 예.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 때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주문한다는 예. 것이 좀 의미가 없어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예. 말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다. 지금 예. 다시 이걸 오로지 법적으로만 형법적으로만 예. 접근하기에는 뭔가 이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백기를 든 예. 투항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 분께서 이제 저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거대로 인정을 하고 아마 시간이 좀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지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사실과 주장, 사실이 뭔지 또 주장이 무엇인지 또 예를 들면 불법이 뭔지 문익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든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그 대통령이라면 최고 지도자를 했다라면은 재판에 나와서 어쨌든 간에 이 국정 이만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사과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주면은 어떤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민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법치는 모든 우리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죠? 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저 지지자분들께서도 꼭 좀 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형을 이제 30년을 구형했는데 최순실 때 25년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는 20년형으로 이렇게 낮췄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형을 구형했는데 30년형이 다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관행상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하면 재판부의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판부가 그런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대충 이런 식의 이제 그 보통에 있어서의 재판부의 관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순실의 경우 25년 구형에 20년이었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감으로 또는 관행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
한 25년 정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기회에 이 박근혜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유무죄를 강변하는 것보다는 예. 예를 들어서 뭐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예.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해서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예. 뭐 불쌍하다 이런 것을 뭐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예. 사실은 어떠한 성장 과정과 어떠한 일을 거쳐서 이러한 일들을 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서명을 받는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 참작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4월 6일 날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미투 열풍과 관련해서 권력뒤에 추악한 그들 여성률인 죄의식조차 없었다라고 하는데 대략 벌써 지금까지 미투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30여 명에 달합니다. 하나같이 문화예술계의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배우도 좀 있었고요. 감독도 있었고 인간문화재도 있고요. 심지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도 좀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어서 또 유명한 시사 만화가인 박재동 화백도 좀 있었고요. 그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인가? 정말 추악한 모습을 감춘 채 여성들을 유린한 그런 파렴치범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을 더 폭로하는 그런 글을 다시 또 얘기를 했고 천만배우 오달수 씨 역시 또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라든지 뭐 종교계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병원, 법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종대 교수 강의실에서 뭐 여배우가 다 벗고 달려들었다 이런 얘기 있고요. 한양대, 건국대에서도 성희롱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교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남학생이 여학생을 또 선배가 후배를 성폭행했다, 성폭력을 휘둘렀다라는 폭로가 대학가의 대자보 형태로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법원 여직원인 판사가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힘없는 인턴을 성폭행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조민기 씨는 형사 입건이 됐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투 캠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경찰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또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는 제보도 폭로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앞서 봤던 만평에서처럼 벌벌벌벌 전부 이제 남편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까? 사회의 그 변화는 이미 되고 있고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 입장을 밝힌 뒤에 이제 뭐 검찰, 경찰 등 움직임이 있고 또 각 부처에서 뭐 여성부에서도 구체적인 이제 지침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미투, 성추행, 폭행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조직의 문화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죄의식을 느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우선은 좀 부인하고 아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부인을 하다가 추가적인 어떤 증언 상황들이 나오면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을 들 정도로 또 다른 분노를 놓게 하는데 또 하나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피해자들에게 그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저는 그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것이 과거에도 이 같은 성추행 관련된 사건들이 크게 부각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원위치에서 움직이고 예를 들면 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와서 뭐 다른 뭐 대기업에 취직한다든가 이 같은 어떤 그 반복되는 형태들이 이번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언론도 그렇고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과연 그 문제가 정말 지금 고민하고 분노하듯이 사회적으로 그게 좀 치유가 됐는지 이 점을 좀 정부도 그렇고 뭐 각계에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문화예술계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초는 검찰 내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거 이제 문화예술계로 시작해서 뭐 지금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법 쪽에 이제 판사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 폭로가 있고, 뭐 언론계도 등등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특히 이제 딴지일보 김어준 씨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그 도구로서 공작의 대상으로서 일각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어준 씨가 대표적인데, 뭐 김어준 씨 본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보층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정말 일각에서 이용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이 미투 캠페인을? 이제 그 굉장히 공작적이고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늘 뭔가를 해석해 오는 것이 굉장히 샤프함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있죠. 그게 뭐 딴지일보라든가 뭐 이런 거 낙곰수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이 사건을 나도 당했다라는 이 미투 운동을 진영의 논리로 보기에는 그거는 너무 과한 망상적인 그 피해의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떤 피해자를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그 사람을 잘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 진보 진영에서 요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으면 굉장히 크다, 이 사람이. 그럼 그런 피해자들을 물색을 해서 노출을 시키고 뭐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 달리 생각을 하면 지금 그럼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남자들이 그런 과거의 성추문이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리 나서서 막는 거 아니냐. 같은 공작적인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이고, 이거는 진보 진영 내에서 뭐 우연하게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보 진영 내에서 이것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얘기된 거였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의 자기 반성과 자정 노력을 해야지 이걸 뭐 반대 진영에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 이렇게 공작적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공작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말의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뭐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명구 신부와 같이 진보적 운동,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도 마찬가지고 뒤에선 굉장히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해왔던 진보적 운동, 활동들도 같이 매도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하고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미투 운동은 사실은 분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을 잡은 집단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없이 행해진 갑질 형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악폐 중에 하나지, 이게 무슨 진보니 보수니 그런 진영의 논리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어떠한 형태로든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그 도덕적 기준조차를 기울어지게 만들어 온 그런 일종의 뭐 예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약자들이 겪어야 될 서러움은 또 기회를 뒤로 미뤄야 되는 그렇게 뭐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저는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음모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 그 사실 그대로 그걸 전제로 해서 진단을 내놓고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지, 어떠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게 음모니 또는 뭐 모략이니 이런 것들은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시정되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투 캠페인의 확산을 보면서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것, 또 보수라고 하는 가치와 뭐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는 그 성평등, 또 성인지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 별개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성 문제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이고 인권 탄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보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진보 운동과 보수 운동, 그리고 성 문제는, 젠더 문제는
완전히 진짜 별개였구나 그동안.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법조인들이셔서 변호사분들이셔서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도 뭐 비슷합니다. 뭐 잘못된 것은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약간 이제 그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보적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을 또 갖고 있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뭐 진보 운동, 뭐 보수 쪽,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진보적 운동가였던 또 진보적 활동가였던 또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이 젠더 문제, 성문 문제, 또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 1면은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당 68시간의 노동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이것이 이때부터 주당 59시간, 그러니까 52시간으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 약 8조 6천억 원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집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충격을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정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정가 위원님, 네. 이 사실은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어제 이제 개정안 통과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5년 만이잖아요. 그만큼 역설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또 중요하면서도 여러 이제 논란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데 어쨌든 이거 통과된 것이 결국에는 앞서 앵커 얘기했듯이 저녁 있는 삶도 있지만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의미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점들이 정책 방향들이 그 순리대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과제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업종별 또 지역별로 뭔가 차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다 기업들은 대체해버리면 사실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고용의 어떤 유연성 문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러 후속 조치들이 좀 노사정이 맞대서 함께 하면서 이게 어떤 정책의 순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를 더욱더 모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해서 점점 일자리는 이제 줄어들 텐데 그 와중에 근무 시간까지 줄어드는 것들이 기업에게는 또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일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무인데 평일에 초과 야근을 했으면 주말에 출근 안 해도 된다. 기업들은 국경일 명절 근무 때는 공무원처럼 휴일 수당을 줘야 되고요. 운송 보건업만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때는 여기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는 8시간으로 좀 보장을 해놨습니다. 8시간 이내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때는 200%를 근로수당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부담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업들 역시도 뭐 저녁이 있는 삶, 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웅 시점 민평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민평당에서도 어찌됐건 3만 달러, 4만 달러 이렇게 소득이 늘어가면서 자연히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근무 시간도 자연히 이렇게 줄어들어 갈 텐데 어찌됐건 그런 방향으로 뭐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 근로 시간에 줄여지는 것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지원책이 같이 병행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민평당 입장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시행을 하고 또 시행착오가 발견이 되면 그것도 개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모두 지혜를 좀 모아서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MBN Y프롬이 열리고 있습니다. 힘겨운 2030 세대에게 좀 도전 정신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 포럼이 올해 8번째 8회를 맡고 있는데 올해의 제목은 유 챔피언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창의 영웅들이 모두 멘토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승훈 선수, 최민정, 임효준 선수가 나오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만찬장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기빈들이 참석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개막식이 열리면요. 저희들이 직접 라이브로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부위원장은 이제 2030이 아니시죠? 이제 40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 2030들은 사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일자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자칫 도전 정신이 많이 꺾이는 거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나 2030이 도전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고 한국 사회는 발전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지금 2030 세대는 누구보다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결과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도전으로 평가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30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많고 또 기성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예전에는 그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흑수저마저도 없다는 그런 자조적인 비판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도전을 계속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다그칠 것만이 아니라 예. 옆에서 좀 지켜봐주고 지원으로 이렇게 보답해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좀 2030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여러 정책들 또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만찬 행사에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땄던 이묘준 선수가 참석을 해서 좀 강연을 했는데 7번의 부상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올림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로또 심리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도전했다가 안 되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적성이 안 맞아. 이래서 또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묘준 선수의 경우는 7번 부상을 당했으면 사실 나 선수 생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갔기 때문에 아마 메달을 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10대 청소년부터 20대까지 꿈이 없는 세대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10대 아이들 보면은 거의 연예인이 꿈이고 구체적으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이전보다는 뭐 좀 너무 없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좀 자기네만의 시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뭐 달리 아니라 부모 세대죠. 그리고 이제 이 20대 2030은 자녀 세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테니스의 정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배짱도 좋고 또 즐길 수 있는 세대가 됐나 또 뿌듯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2030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렵긴 한데 좀 기성세대가 더 좀 신뢰를 가지고 그 다른 거보다도 이제 임효준 선수도 있지만 지원을 해준 게 있잖아요, 뒤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그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책이 정책으로 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저 행사장에 갔습니다만은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기성세대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왜 전부 이 기성세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당해야 되느냐? 우리도 산업화 시대 역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 근데 왜 지금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또 2030 세대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책임을 왜 전부 우리 기성세대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느냐? 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압축 성장이잖아요. 근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표출되는데 저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각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서 얘기한 기성세대 역시도 역할을 했고 그러나 다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아직도 공정하지 못한 반칙 특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고 뭐 경제 10위권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느냐.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에 이제 남북 단일팀제를 놓고도 단순하거든요. 어떤 미래의 큰 가치 이런 것보다는 아니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기회를 그 당사자에 물어보지도 않고 빼앗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반칙, 불공정 이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외침인 거죠. 그거는 저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 가서 한번 좀 이런 영웅 히어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역경을 이겨낸 그런 스토리를 좀 듣고 자극을 좀 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어제 뭐 하루 종일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사실상 이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전후 또 취임 이후인
2011년 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한 20억 원 상당의 로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런 게 어제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표적인 고소형 인맥으로 꼽혔습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MB 측의 로비 혐의 대보그룹과 이팔성을 수사한다라고 조선일보도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팔성 회장의 이 로비의 중간 경로는 이상주,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그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조대진 부위원님, 지금 2007년 대선 전후로 이제 이 이팔성 전 회장의 로비가 갔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대선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후보 신분에서 그런 돈들을 받아도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문제는 대선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임기 중인 2011년까지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장 자리를 줬다. 쉽게 말하면 매간매직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 때도 매간매직을 왕한테 돈 주고 왕이 그걸 직위를 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뇌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뇌물은 공직자가 될 사람, 그리고 된 사람, 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조항만 달라질 뿐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어도 그렇죠. 처벌 대상이 사전수뢰, 사후수뢰 이게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항의 적용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팔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뭐 4대 천왕으로 불리는 한 명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권한이 셌었는데 또 MB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줄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그 일각의 시선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 내내 중요한 자리에서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금액들이 나온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검찰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금융기관장, 우리 금융지주 회장을 좀 달라라고 하는 뇌물성, 그러니까 대가성의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고질적인 정치적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주변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렇게 주던 돈들이 있었잖아요. 이 돈으로 볼 거냐? 그게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집니까? 사전 수뢰죄, 뭐 사후 수뢰죄 이런 게 있는데 이 일이 대통령 되면 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뇌물죄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선거자금에 대선 때 선거자금이 좀 필요했다. 이제 선거자금이라는 게 뭐 그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쓰이는 뭐 다 알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런 돈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학연도 있고 뭐 이러니까 3년 후배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 갖다 준 건지 그거에 따라서는 이제 죄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거 돈 주고 대가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면서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을 전부 당선 축하금 정도의 정치자금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2011년, 그러니까 임기가 거의 후반부에 갔을 때도 이 돈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을 그때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당선 축하금하고 뇌물,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기상 뭐 임기가 끝날 때쯤 줬다는 그 부분도 당선 축하금이 아니라는 그런 방증이 되기도 하지만 당선 축하금인지 뇌물인지는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당선 축하금은 당선 축하금을 줬던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이나 결과가 안 생기면 그건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 뭐 신변의 변화가 생겼다든지 얻는 게 있었다면 그건 뇌물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팔성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이 됐거든요. 뭐 대가가 있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만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최순실이 있어서 이렇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종한다 그런 만평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돈이에요.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움직인다. 이런 식의 이제 경향신문 만평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만평에 동의하지 않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경향신문 만평이니까 그 정도로만 보는데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돈 문제,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곳인가? 지금 이제 새로운 혐의들이 검찰 발로 나오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드러난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규모가 한 50여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뭐 당선 전후 이거를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시기와 성격 등에 대해서 검찰이 면밀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건 모함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어떤 자리를 두고선 했다. 그런 매간매직 형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분노는 어떤 사법적인 어떤 그 성격을 떠나서 다시 또 굉장히 증폭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죠. 검찰 수사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받은 적 없다. 중간에서 누가 꿀꺽 배달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검찰의 주장만 이제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이제 사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 뭐 사이버 댓글도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도 있고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고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곧 소환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아들 이시영 씨도 비공개 소환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위까지도 이제 검찰이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거는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과연 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도 뭐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보자라고 하면 무슨 그 다스하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댓글 공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 사기적 수법이라든가 이 양태들이 사실은 박근혜보다 더